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꿈과 끼가 흐르는 정치와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단원 사회생활과 법, 그 중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자, 점심 뭐 먹었어요? 앞에 앉아있는 경태, 점심 뭐 먹었어요? 아, 짜장면. 자, 우리 짜장면 먹은 파워로 오늘 수업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그렇죠, 형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법. 자, 형법이 뭐라고 했어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남도. 형법이란, 그렇죠,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자, 형법의 대원칙으로 바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범죄와 형벌은 무엇으로 정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죄형 법정주의에는 5가지 파생 원칙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하진이,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관습이라는 게 뭘까? 관습.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양식, 관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형법은 안전한 법이다, 위험한 법이다. 형법은 위험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관습 형법은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자,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기 쉽게 법을 읽었을 때 어떠한 행동이 금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는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 세 번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염소를 죽였을 때 형벌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양을 죽였을 때 형벌을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염소와 양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금지된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을 때 그와 비슷한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다라고 했죠. 네 번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소급입법. 소급입법이 뭐죠? 거꾸로 되돌려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소급입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오줌을 넣었어요. 노상방뇨라고 하는데, 노상방뇨를 했을 때 법으로 그 행동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노상방뇨가 끝이 나고 나중에 노상방뇨한 사람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노상방뇨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으면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다섯 번째, 비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뭐라 했죠? 바로 범죄와 형벌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줌을 넣었다고 해서 금지된 행동,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했다고 해서 사형을 줬다. 이거는 비례성에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은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것을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법의 의의와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주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떠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과정이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3가지를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그 행동이 범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되죠? 제일 처음에 구속요건 해당성. 그러니까 법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법은 처벌받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금지 규정, 이것을 우리는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라고 사람을 살해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를 했죠. 이런 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은 그것이 전체 법질서에서 허용하는 행동이다,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자동으로 추정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행위에 대한 관점에서 행위가 잘 되었는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세 번째가 책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는 범죄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형벌에는 크게 9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엔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구류, 그 다음에 재산형인 몰수, 벌금, 과료, 몰수,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상실, 뭐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형벌이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저지른 행위인 범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형벌이다. 그 다음에 보완처분이 있다고 했는데, 보완처분은 뭐죠? 과거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있을 위험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처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했고, 자, 선생님이 앞에 PPT에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 자, 이 PPT 화면에 사진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남도,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사진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도가 지금 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가 체포해서 데려가는 장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과 그 사람을 옆에서 형사로 보이는 사람이 붙들고 있죠. 자, 지금 이 사람은 경찰에 붙들려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오늘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수사라고 부르며, 이 수사 과정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수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누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까지를 이번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써볼게요. 학습 목표는 수사 개시부터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형사 절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형사 절차라는 것은 뭘까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어요. 형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사, 그 다음에 공판, 그 다음에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수사라는 게 뭘까? 자, 여러분, 수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저 앞에 앉아 있는 경태. 수사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수사. 그렇죠. 경찰이 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 주체는 바로 경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 말하면 사법경찰관이고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는 검사라고 합니다. 자, 수사의 주체는 누구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자, 그럼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는 이 수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원리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판 절차와 그 다음 시간에 집행 절차까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수사의 의는 범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활동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수사라고 부릅니다. 자, 범인이 뭐죠? 우리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수사 단계에서의 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사람을 세 글자로 피의자라고 합니다. 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피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수사의 시작은 5가지가 있어요. 자, 수사의 시작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소. 그러니까 범죄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피해를 이야기를 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고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발이 있어요. 자, 고발은 뭐냐면, 자, 고소는 누가 한다고 했죠? 피해자가 한다고 했죠. 해로움을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죠. 자, 피해자가 하는 거라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자, 제3자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발이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자수가 있어요. 자, 자수는 누가 하는 거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이것을 자수라고 하고, 네 번째, 현행범 체포가 있어요. 자, 현장에서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체포했을 때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수사 주체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현장을 보거나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가 저지른 그 현장이 아니라 범죄가 저질러지고 난 직후, 얼마 후에 역시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고가 있겠죠. 자,
이렇게 5개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 수사가 언제 끝나냐? 수사가 언제 끝나냐면 이제 수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 증거를 다 수집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수사의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지만 사법경찰관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검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기소, 두 번째는 불기소. 자, 기소는 뭐냐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입증이 되고 유죄의 판단이 섰을 때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서 이 사람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기소는 뭐냐? 기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자, 기소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불기소는 뭘까요? 불기소. 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 받아 적어요. 첫 번째는 혐의가 없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실수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오인해서 신고한 경우에 우리는 혐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나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우리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해당됐을 때는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었을 때 우리는 무죄라고 합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무죄다 하면은 불기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은 유죄예요.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질렀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모두 충족을 시킵니다. 유죄예요. 그런데 기소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시간이 있다. 즉 일정 기간 안에 공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소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쁜 행동을 저질렀는데 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도망다니면은 그 사회는 과연 정의로울까요? 평생 동안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사기관의 공소권을 시간 제한을 둬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러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시효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권의 시효제도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나쁜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 마지막 기소유예가 있어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를 역시 저지른 유죄의 판단이 서지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범죄의
나쁜 고의가 보이지 않을 때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하는 처분을 우리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 법이다?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다. 자,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범죄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죄자를 발견하고 수사하는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형사 절차는 수사, 공판,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하는 거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한다. 자, 수사는 주로 범인을 찾고 또 증거를 찾아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우리는 수사라고 한다. 자, 이러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한다? 이 5가지가 있고, 이 수사가 끝이 나면 검사는 판단을 내리는데 기소를 할 거냐 불기소를 할 거냐를 판단을 하는데, 기소는 재판에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하는 것,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고, 불기소는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것,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불기소라고 한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 시작 원인, 시작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요 5가지 이유와 불기소를 했을 때의 사유,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0분.